자, 저희가 급하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야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 선출했는데요. 이 같은 과반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985년에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에 35년 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그럼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혹시 예상하셨는지 김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예,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요. 네. 실제로 법사위원장을 갖지 못한다면 18개 상임위 중에서 특별한 한두 개를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현재 수적인 어떤 열세를 만회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견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8개를 다 민주당한테 주어서 네. 모든 그 국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미통당 내에서 사실은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일정한 성과의 협의를 해가도 그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번복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날짜,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 네.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갖게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이미 예상했던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 민주당은 일단 18개 상임위 가운데 지난번에 6개 상임위 선출을 했죠. 이제 12개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맡게 됐는데 이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다만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부의장단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보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같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이번 일, 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7개 상임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선출이 네. 된 거잖아요. 아까 네. 11개라 그래서 이제 정보위를 빼놓고 1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됐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네. 결국은 이제 법사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통합당이 공수처 설립을 방해를 하면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음 달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가 절실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었으면은 참 합의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네. 제가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거기 이제 김남국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판사, 검사, 경찰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해서 적용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라고 그렇게 보도에 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한 유튜브가 유포한 설마 가짜 뉴스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법리 왜곡이라는 그 주관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법에 담아가지고는 형법 개정안으로 발의를 하실 생각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었고 이런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이 판사, 검사, 경찰들은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거든요. 고위공직자고 직무상의 어떤 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으라고 지금 법사위가 마지막 견제 수단을 하고 있는 건데 미래통합당으로서도 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양보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어쩌면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해진 가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11대 7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민주당이 수용을 한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맡고 후반기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대선이 승리한 당 여당이 맞는 것으로 하자라는 그런 조정안 합의안까지 나왔었는데 이 부분 수용이 될 것으로 봤다가 약 30분 만에 여야 합의가 결렬됐고 결국은 통합당에서 이럴 거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모두 맡아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본회의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방금 합의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이렇게 선택을 한 부분, 방금 전 변호사께서는 아무래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가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어그러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나가실 거라고 맞죠? 대선에? 예,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뭐 대망론을 갖고 네, 있다 이렇게 대망론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뭐 백종인 씨부터 해가지고는 백종원 씨. 아니, 백종원 사장부터 해가지고는 대선 주자 찾느라 바쁘셔가지고는 개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입을 해가지고 합의가 번복됐다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합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결렬이 돼야 되는데 먼저 합의가 있었느냐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김태년 의원 측에서는 뭐 합의문 초안까지 써놨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만나서 합의를 하기 전에는 각자 이렇게 초안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안이라는 거는 이렇게 언제든 수정 번복할 수가 있고 그게 확정된 거는 아닌데 네. 합의문 초안까지 써놓고 결렬됐다. 이거는 김종인의 과도한 개입 탓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다만 그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이렇게 일단 원 구성이 결렬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상임위 구성에 신속하게 협조를 하지 않고 원 구성이 지연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결국 또 민심이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랑 달라진 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출구 전략을 현명하게 잘 찾아야 될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게 될 경우에는 책임론이 불거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이 같은 결과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 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결렬될 때마다 뭐 민주당, 다수당이 다 가져가라고 해라. 우리는 먼 내에서 뭐 정책 등등으로 경쟁을 하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한번 거론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 가져가라는 것이 대선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통합당 그럼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오게 될까요? 모든 책임을 다 민주당과 정부에 떠넘기고 그리고 자신들은 피해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거죠. 실제로 그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 견해라고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그 김종인 위원장과 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수뇌부의 속내를 들여다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은 이 지지율로 또 이러한 여론의 그 판세 속에서 대선을 유의미하게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눈에 띄는 어떤 그 대선 주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때에 지금 쌓아져만 가는 이미지는 뭐냐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심히 협상을 하셨습니다만 협상에 내걸고 있었던 전략들이 사실은 좋은 전략들이 아니었어요. 가령 이번에 그 한명숙 또 그 정의연 그 특검을 갖다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것은 네. 사실은요 177석이나 국민들이 몰아준 그런 쪽에게 그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정의연 문제는 함께 위안부 합의까지 다루자라고 하는 내용까지 가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동의했기 때문에 초안까지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갖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지금서부터 이제 1년 내내는 피해자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정책으로 승부를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정책이 얼마나 좀 승부를 할 만한 대안적인 정책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도죠. 그러니까 이 구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비판을 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비판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견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읍소로 가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정부에 의해서 강력한 피해를 받은 어떤 사람을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면 그 모든 이미지가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는 강력한 그 어떤 그 의회의 힘과 그리고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양산한 그런 존재들이고 그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라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35조 추경을 갖다 하자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완전 얼어붙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뒤로 밀면서 결국 선택했던 것이 이거였나. 그러면 오히려 더 일찍 그 협상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이미지를 더 훼손시키지 않았던 것인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던 것은 또 누구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전략들이 아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결론 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왜 이렇게 한 달 동안 시간을 끌었느냐라고 김성수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전지현 변호사도 지금 끄덕끄덕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통합당 역시 좀 쉽지 않은 처지에 처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회 독재, 일당 독재가 시작됐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들고 또한 국회에서 녹여낼지는 조금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방금 김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오늘 본회의로 단독 선출했고요. 조금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달 3일 전에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결위에서 도맡아 가지고 이거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들과 함께 전부 그때까지 밤을 새야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네. 그런 그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게 뭐 돈 좀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거 제대로 올렸느냐 이것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그 지금 그 문제가 되어 있는 그 경제적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편제가 돼 있어서 혹시라도 소외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걸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7월 3일을 또 넘기면 또 안 됩니다. 지금 그 이후에 그런 일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미국이 11월에 그 대선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일종의 그 레임덕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강화됐던 미중의 어떤 대립각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죠. 전 세계의 그 어떤 그 동향이 경제의 동향이 이 강대한 두 나라의 눈치만 보고 그야말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치달아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나라들은 전부 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만 먼저 먹고 살 것인가를 갖다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외교전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나 그 무역의 원칙을 갖다 제고한다든가 국제 무대에서 그 경제적인 어떤 대안들을 갖다 마련하는데도 대한민국의 이자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 추경을 갖다 정리해줘야 가서 얘기하겠죠. 네. G7 회의 합류를 한다고 해도 해서 뭘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추경이 통과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척 추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바로 시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그 결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야가 충돌할 뇌관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 문제입니다. 공수처법상 7월 15일까지는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등등에 있어 이 후보를 추천받는 것부터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일련의 일들을 봤을 때 미래통합당 과연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협조할 수 있을지 이 부분 많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전 변호사께서는 공수처 설치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주용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괴물 사법기구이고 출범 동의 못해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미 법안은 통과가 됐고 네. 지금 정부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출범은 할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회에서 이제 2명을 추천안을 올려요. 근데 이제 추천을 7명이 모두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법제처장, 변협회장 또 한 명 누구였죠? 그러니까 네. 법제처장, 변협회장하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추천을 한 명씩 하고 그 다음에 여당에서 이제 2명을 추천을 하고 또 야당에서 2명을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추천권이 이제 2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2명을 추천을 하는데 7개의 추천권 중에서 6개의 추천권을 가져가야지 이게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대통령에 보내면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온 2명을 가지고 이제 한 분을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추천안을 지금 공문으로 보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 야당 중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데가 이제 미래통합당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권을 2개를 갔는데 미통당에서 끝까지 나는 뭐 여기 동의를 못한다. 누가 추천되는데 특정 인사를 가지고 동의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한테 이 추천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는 네. 뭔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인사를 추천했을 경우에는 뭐 국회의장이 그 재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추천권을 이렇게 행사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뭐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규칙 개정안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칙 개정안이 7개의 추천권 중 6개를 가져간 사람이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소수당의 견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해놨는데 이 규칙이 상위 법령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음 달까지는 출범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비난하건 어쨌건 공수처는 여당의 생각대로 지금 출범은 할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의 문제인데 공수처가 이제 한 5천 명 넘는 고위공직자의 뭐 뇌물이라든지 직권남용, 직무상행한 이런 범죄에 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기관인데 뇌물죄라는 거는 이게 수사 실무를 보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면은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공수처가 그 수사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일단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네. 그렇다면 이 공수처의 주 수사 대상은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 여부가 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을 향해서 선출된 권력, 임명된 권력을 얘기를 하면서 명을 거역한다, 제지시를 한다, 지금 이렇게 강한 워딩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공수처가 어떤 법무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검찰청이랑 같은 거는 아니지만 지금 선출된 권력이라 그러면은 뭐 청와대라든지 국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수처의 그 사법기관으로서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인정을 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네. 향후에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게 되기에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이견이 있지만 일단 공수처 자체는 출범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향후 21대 국회 일단 원 구성은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